지방대 출신이 어디서 말대꾸야? 그랜드 서울 호텔 객실 부장의 손이 여직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한소희의 고개가 돌아갔어요. 볼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순간 이 광경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어요.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뭘 쳐다봐, 늙은이. 객실 부장은 노인에게까지 욕설을 퍼부었어요. 노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박진우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넌 해고야. 당장 짐 싸. 그는 승리자처럼 비웃으며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로 몰랐습니다. 방금 자기가 늙은이라고 부른 그 청소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분노한 호랑이가 눈을 떴습니다.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심판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랜드 서울 호텔 본관 최상층 회장실에서 72세의 최인호 회장은 창밖의 야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젊은 여성이 담겨 있었죠. 한소희, 외아들 민준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인호는 사진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름진 이마에 깊은 골이 패였습니다. 고아의 지방대 호텔 경영학과 졸업이라는 이력이 그를 망설이게 했죠. 물론 스펙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랜드 서울 호텔이라는 거대한 배의 안주인으로서 과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기획실장 김태훈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58세인 그는 15년 넘게 인호의 곁을 지켜온 오른팔이었죠. 김 실장은 침통한 표정의 회장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밤이 깊었다는 그의 말에 인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인호가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우리 민준의 반려자로 충분한 그릇인지 말이에요. 김 실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서류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봐야 한다고 말했죠. 인호의 눈이 번뜩였어요. 본 모습이라는 말이 그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을 오랫동안 침묵하며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사람은 말이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때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라고 인호가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사장의 말뜻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낮은 곳으로 가신다는 말씀이냐고 물었죠. 인호가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가장 무시받기 쉬운 자리가 어딜까? 객실 청소부지. 사람들 모습을 살피기에도 딱이야. 내가 그 자리로 가야겠어. 김 실장의 눈이 커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인호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객실과 프론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말이라고 했어요. 김 실장은 기획실에서 한 명을 프론트 팀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서민재라고, 자신들 팀 에이스라고 말했죠. 인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명을 주라고
소희의 실무 능력과 인성을 매일 보고하되 비밀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어요. 대외적으로는 피곤해서 한 달 쉰다고 하면 직원들이 의심 안 할 거라고 덧붙였죠. 며칠 후 그랜드 서울 호텔 본관에 회장의 안식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등이 구부정한 채 들어오는 노인이 바로 최인호 회장이라는 것을요. 낡은 안경과 투박한 말투, 이완 마스크로 완벽하게 변장한 인호는 이제 그냥 최청소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새벽 6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둑한 시간이었어요. 누군가 청소부 대기실 창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인호가 고개를 들자 창밖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가 바로 한소희였죠. 소희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새로 오셨냐며 잘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인호는 그 모습에 살짝 놀랐습니다. 5성급 호텔 프론트 매니저가 청소부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다니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목에 걸린 명찰을 보니 프론트 데스크 한소의 매니저였습니다. 인호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소희는 다시 한번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인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인호는 대기실 책상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캔커피 한 개와 그 옆에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라는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짧은 문장. 인호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객실부 회의실에서 주간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45세의 박진우 객실부장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거만함이 서려 있었죠. 박 부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냐며 이따위로 객실 점검 보고서를 쓰냐고 소리치더니 서류 뭉치를 집어들어 소희 쪽으로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서류를 주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지방대 출신이 그렇다고 기본도 안 돼 있다고 비아냥거렸어요. 회의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보고 있었죠. 소희는 흩어진 서류를 모두 주워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다고 부장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억울함을 인호는 청소부 대기실 모니터를 통해 느낄 수 있었어요. 프론트 팀에 파견된 민재가 실시간으로 보내온 영상이었죠. 인호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가장 늦게까지 호텔에 남아 일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희가 당직 근무를 마치고 나오다가 청소부 대기실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어요. 인호가 대기실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난방 기기가 고장났던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본 소희가 다가왔습니다. 많이 추우시냐고 물으며 자신의 가방에서 핫팩을 꺼냈어요. 그리고 인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인호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소희는 자신도 하나 더 있다며 청소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죠. 인호는 따뜻해진 손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퇴근했는데 왜 혼자 늦게까지 일하느냐고 말이에요. 소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소희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내일 보자며 감기 조심하라고 말했죠. 그녀가 떠난 뒤 인호는 오랫동안 핫팩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회식이 있던 날 밤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박진우 부장이 비틀거리며 서비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의 눈이 청소부 대기실에 멈췄습니다.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박 부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인호가 천천히 일어서자 박 부장이 다가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번에 내 차 긁은 게 너냐고 소리쳤어요. 인호의 눈이 차갑게 변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죠. 박 부장이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소희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그녀가 박 부장의 팔을 붙잡았죠. 차는 한 달 전에 긁혀 있었다고, 이분은 새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장의 충혈된 눈이 소희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박 부장을 부축해 로비 소파까지 데려갔습니다. 많이 취하셨다며 대리운전을 불러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소희가 전화를 거는 동안 인호는 대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든 소희의 어깨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용기는 누구보다 컸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고 박 부장이 떠난 뒤 소희가 다시 대기실로 왔어요. 괜찮으시냐며 많이 놀라셨냐고 물었습니다. 인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기 때문이죠.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소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부장님이 급하다고 호텔 뒤에 주차했다가 지난번 청소하시는 분과 시비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퇴근 시간 되셨으면 얼른 가시라고 말했죠. 인호는 그녀가 돌아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서 벌어진 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술 취한 박 부장 앞에 막아선 소희.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늙은이를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든 젊은 여자.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대기실 앞을 지나며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그녀는 어젯밤의 긴장감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인호는 그 미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죠. 의심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후 그랜드 서울 호텔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발주되었습니다. 호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글로벌 리브랜딩 이름하여 루미나 프로젝트였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호텔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었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객실부 회의실에서 박진우 부장이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눈은 야망으로 번뜩이고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자신의 승진이 걸린 일이라고, 누구든 실수하면 가만 안 둘 테니 각오하라고 말했습니다. 박 부장의 시선이 소희에게 멈췄어요.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한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지방대라고 무시당하기 싫으면 결과로 보여달라고, 해외 호텔 시장 싹 다 리서치해서 글로벌 럭셔리 컨셉 잡고 전략까지 다 짜오라고 했어요. 소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겠다고, 부장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국어에 능통한 소희에게 해외 리서치는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기한이었죠. 박 부장은 고작 사흘의 시간만 주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에게 몇 주씩 주어지는 업무를 소희에게만은 사흘 안에 끝내라고 한 거예요. 그날 밤부터 소희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불이 꺼진 뒤에도 소희의 자리만은 환하게 빛났어요. 모니터 앞에 앉은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 위를 두드렸죠. 프론트 팀에 파견된 민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소희가 새벽 2시가 넘도록 자리를 지키는 모습,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모두 기록했어요.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소희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 자신을 보았어요. 허락의 야윈 볼, 푹 꺼진 눈, 그리고 갈라진 입술.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문지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버텨야 한다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소희는 마침내 기획서를 완성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호텔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그랜드 서울 호텔만의 차별화된 럭셔리 전략이 담겨 있었죠. 해외 자료들을 번역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프와 도표를 만들어 넣는 작업은 정말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 부장이 소희의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죠. 발표할 대본 다 작성하라고, 슬라이드 노트에 대사 넣고 오늘까지 가져오라고 지시했어요. 임원 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소희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밤새워 만든 기획서가 담긴 USB를 박 부장이 당당하게 들고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문이 닫히고 소희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와 땀이 담긴 기획서, 발표 대사까지 전달한 자료를 박 부장이 그대로 발표할 거였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감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획이라고, 해외 호텔 시장 분석이 이렇게 정밀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부장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구상한 전략이라고, 밤잠을 설쳐가며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복도에 있던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소희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버티자고, 내 실력은 어디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바로 그때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민주는 소희의 창백한 얼굴과 부은 눈두덩이를 보았어요. 하지만 화장이 다 지워졌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텅 빈 사무실 소희의 책상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타민 음료와 초콜릿 그리고 작은 메모. 힘내라는 짧은 문구였어요. 소희는 그것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한편 민재는 박 부장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축배를 들러나간 박 부장, 부장실을 비운 사이 민재는 그의 책상 서랍을 뒤졌어요. 그리고 깊숙한 곳에 숨겨진 서류 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납품업체 리베이트 명단이었죠. 부장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한 장씩 촬영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소희는 자리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식당으로 갔지만 그녀는 밀린 업무 때문에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인우였어요. 이거 좀 먹으라며 그의 손에는 바나나 우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인우는 말했습니다. 몸 상해가며 일하는 거 아니라고, 젊을 때 건강 지켜야 늙어서 안 고생한다고 말했어요. 소희는 바나나 우유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호텔에서 자신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늙은 청소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인호는 순찰을 돌다가 우연히 소희를 보았습니다. 해외 호텔 체인과 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박 부장이 망쳐놓은 일정을 수습하고 있었죠. 침착하게 상대방을 설득하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소희의 모습에 인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런 인재가 왜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민준 총지배인이 객실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루미나 프로젝트의 세부 수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박 부장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서를 직접 쓴 게 아니니 세부 내용을 알 리가 없었죠. 민준이 회의실을 나간 직후 박 부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박 부장이 소희를 불렀습니다. 소희가 다가오자 박 부장은 책상에 두꺼운 기획서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질문이 나오게 기획서를 이따위로 써서 자신이 망신당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획서 뭉치를 소희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어요.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고 그 사이로 소희의 굴욕적인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청소부 대기실에서 이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인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책상을 내리쳤어요. 저놈이 정말 죽고 싶은 개로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늙은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호랑이의 포효였죠. 기획서 사건 이후 박 부장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소희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어요. 회의 시간에 소희가 의견을 내면 못 들은 척 무시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에게는 소희와 어울리지 말라고 은근히 압박을 넣었죠. 소희의 책상 위에는 전에 없던 잡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견뎌냈어요. 엉망이 된 기획서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고 누군가 일부러 지워버린 파일을 밤새워 작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던 소희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인호였어요. 인호가 말했습니다. 이럴 땐 가끔 하늘도 보라고. 그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그녀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인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랜드 서울 호텔에 중대한 일정이 잡혔습니다. 해외 파트너 호텔 5곳과의 화상회의였어요. 루미나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였죠. 박 부장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당일 오전 박 부장은 부산하게 서류를 챙기는 척하더니 갑자기 소희를 불렀어요. 급한 외부 미팅이 생겼다며 오늘 화상회의는 소희가 알아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해외 호텔 총지배인단을 혼자서 상대하라니요. 그것도 아무런 준비 없이 당일 통보로요. 박 부장은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소희 말고 영어 제대로 하는 놈이 없다고 그냥 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박 부장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납품업체 사장의 SNS에서 그의 사진을 발견했죠. 골프장이었어요. 호텔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부장은 골프를 치러 간 거예요. 민재는 재빨리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마침 박 부장이 만나는 납품업체 사장의 비서였거든요. 한편 회의실에서는 소희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5개 화면에 각기 다른 나라의 총지배인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헤드셋을 쓰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박 부장이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소희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부장님이 긴급 상황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대신 자신이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희의 진심 어린 사과와 겸손한 태도에 상대 측 총지배인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 후 4시간 동안 소희는 혼신의 힘을 다해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영어로 대부분의 회의를 했지만 일본어,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각 파트너 호텔의 요구사항을 정리했죠. 그랜드 서울 호텔의 새로운 럭셔리 브랜딩을 설명하고 세부 글로벌 런칭 계획을 조율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미국 측 총지배인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오늘 브리핑이 정말 훌륭했다고, 솔직히 박 부장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각 골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납품업체 사장들과 내기 골프를 치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어요. 캐디가 따라주는 맥주를 홀짝이며 그는 목소리를 낮췄죠. 다음 계약도 연장되냐는 질문에 박 부장은 자신이 그랜드 서울 호텔 인테리어 납품은 꽉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다음 납품 계약 때 물량 좀 부풀려서 넣으라고, 차액은 자신이 챙길 테니까 말했어요. 이 모든 대화가 민재의 친구 핸드폰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희는 회의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또다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4시간짜리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각 파트너 호텔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소희는 마침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였어요. 너무 지쳐서 몇 분만 쉬려고 했던 거죠. 그때 누군가 살며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그는 소희의 자리로 다가가 잠든 그녀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눈가, 그리고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의 총지배인실에 있던 무릎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희에게 조심스럽게 덮어주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희는 누군가 덮어준 담요에서 깨어났어요. 따뜻한 온기에 잠시 멍하니 담요를 바라보던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소하시는 어르신이 왔다 가셨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소희는 담요를 들고 청소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인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담요를 덮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담요를 받았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날 골프 후 술자리로 과음한 탓에 박 부장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죠. 소희가 정성껏 작성한 보고서를 건네자 박 부장은 대충 훑어보더니 바닥에 던졌습니다. 4시간짜리 회의라고 이렇게 길게 써놨다며 읽기 싫으니까 한 페이지로 다시 요약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기획실장 김태우는 박 부장의 개인 법인카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주말마다 골프장 결제, 평일 저녁마다 유흥업소 결제, 접대비가 한 달에 수천만 원에 달했어요. 김 실장은 이 내역을 재무팀에 정식 조사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박 부장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내에 감사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비리가 들통날 경우를 대비해 방패막이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방패막이가 바로 소희였어요. 박 부장은 납품업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란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지웠어요. 그 자리에 한소희라고 적어 넣었죠. 다음 날 아침 박 부장이 소희를 불렀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며 이번 인테리어 계약 책임자로 소희의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소희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왜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걸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일단 고개를 숙였어요. 바로 그 순간 인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획실장 김태훈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들려왔어요. 회장님, 박 부장이 한소의 매니저 명의로 사고를 쳤다고 계약 담당자를 몰래 바꿔치기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인호는 청소부 대기실 창문 너머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어요. 소희는 아직 자신이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객실부에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박 부장이 팀 전체 회식을 선언한 거예요. 루미나 프로젝트의 중간 성과를 축하한다는 것이었죠. 저녁 7시 회식 장소인 고깃집에서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박 부장은 상석에 떡하니 앉아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 부장의 시선이 소희에게 멈췄습니다. 왜 술을 안 마시냐며 상사가 주는 술은 보약이라고 했어요. 그는 소희의 빈잔에 독한 소주를 가득 따랐습니다. 술이 잔 가장자리까지 찰랑거렸어요. 소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박 부장의 압박 앞에서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술이 몇 순배 더 돌자 박 부장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흐려지더니 갑자기 소희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기분 좋게 러브샷 한번 하자며 팔짱을 끼고 한잔하자고 말했습니다. 소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박 부장의 손이 소희의 허리를 감싸려 했습니다. 그 순간 소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의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축한 손의 감촉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서며 박 부장의 손을 세게 뿌리쳤어요. 많이 취하셨다며 그만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회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박 부장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다고 느낀 그는 이성을 잃었어요. 어머, 이게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상사한테 말대꾸하냐며 당장 호텔 기어가서 객실 점검 리포트 100건 다 검수하고 퇴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알겠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소희는 회식장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그녀의 붉어진 볼을 스쳤어요. 술기운과 억울함이 뒤엉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꿋꿋이 걸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오늘 회식이라 했다며 저녁은 맛있게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회식하다가 야근하러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끊은 뒤 소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어두운 밤하늘이었어요. 그 시각 민주는 근처 유명 초밥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고급 초밥 2인분을 주문했어요. 배달 음식은 청소부 대기실에서 받았기에 프론트팀 한 매니저에게 전달하라는 메시지도 넣어뒀습니다. 잠시 후 청소부 대기실에 초밥이 도착했습니다. 인호는 배달온 음식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소희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희가 서비스 엘리베이터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인호가 초밥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소희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2인분이라며 인호에게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초밥을 먹으며 소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자신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이 더 무섭다고, 그래도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초밥도 그 사람이 보내준 거라고,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왔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버티는 이유가 바로 자기 아들 때문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새벽 2시 소희가 객실 점검 리포트 검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택시도 잘 잡히지 않았어요. 인호는 그런 소희가 걱정되어 함께 큰 길가까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길가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소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박 부장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아까는 미안하다며 지금 나랑 둘이 한잔하러 오면 승진시켜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소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혐오가 뒤섞여 있었죠. 인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택시를 잡아주는 친절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인호는 떨리는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그런 문자는 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겨진 냉기는 한겨울 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택시가 멈춰 서고 소희가 탔어요.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인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우, 내 놈은 이제 끝이다. 회식 다음 날 인호는 인사팀에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진우 부장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라는 명령이었어요. 동시에 호텔 전체에는 특별 감사가 시작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관내 분위기가 술렁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어렸어요. 박 부장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장실에 홀로 앉아 손톱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지금까지 챙겨온 리베이트며 횡령 내역이 들통나면 자신은 끝장이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박 부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소희의 자리였어요. 그날 점심시간 박 부장은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렸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식당으로 간 사이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조작 파일들이 들어 있었죠. 그는 재빨리 소희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소희의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USB에 담긴 파일들을 소희의 폴더 여러 곳에 분산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납품업체와의 불법 거래 내역서, 가짜 장부, 허위 리포트, 모두 소희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며진 조작 문서들이었어요. 박 부장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내가 범인이야. 한소희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민재가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던 민재는 유리창 너머로 박 부장을 보았어요. 소희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장이 왜 남의 자리에서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 걸까요? 민재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복도 모서리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어요. 며칠 후 박 부장의 두 번째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납품업체 사장을 매수해 허위 진술서를 만들었어요. 소희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었죠. 완벽한 거짓말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 매니저가 뒤로 돈을 챙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희는 서류를 찾으려고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갈색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죠. 소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소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빽빽하게 쌓인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왜 자신의 서랍에 이런 돈을 넣어둔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부장이 감사팀 직원 3명을 대동하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연극적인 분노가 서려 있었죠. 한 매니저, 그게 뭐냐며 설마 그 돈이 내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돈봉투가 마치 자신을 범인으로 만드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아니라고, 이건 자신이 넣은 게 아니라고, 방금 처음 발견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실망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소희의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작된 불법 거래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모든 정황이 소희를 횡령범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 모든 광경을 복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기획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부장의 조작이 시작됐다고, 역공 프로그램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희가 감사실로 연행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1층 서비스 엘리베이터 앞 청소부 대기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청소하시는 어르신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죠. 인호는 창문 너머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인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희는 그 눈빛에서 이상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힘이 났죠.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민준이 감사팀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오해라고, 한소의 매니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장은 단호했어요. 총지배인님이라도 공정하게 처리하셔야 한다고, 현장에서 수천만 원의 증거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 보였으니까요. 한편 소희는 감사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앉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제 컴퓨터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을 거라고, 그 파일들은 자신이 만든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소희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팀원들은 소희를 대놓고 피했고 누군가는 뒤에서 수군거렸죠. 소희는 그 시선들을 견디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그때 박 부장이 소희를 불렀습니다. 객실부 전원이 보는 앞이었어요. 박 부장은 팀원들 한가운데 서서 소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소희가 다가가자 박 부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회를 줬다고, 자백하면 선처해주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백이냐고 말했습니다. 소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팀원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야 했죠.
부장님이 하신 리베이트와 장부 조작을 자신은 다 알고 있다고 여기서 멈추시고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팀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소희가 부장에게 대든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박 부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눈에 핏줄이 섰어요. 이성을 잃은 그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냐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날카로운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부장의 손바닥이 소희의 뺨을 강하게 후려친 거예요. 소희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그녀의 볼이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사무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소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박 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장님, 지금 하신 행동 평생 후회하시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단했죠. 청소부 대기실에서 이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인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차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차잔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다음 날 아침 소희가 출근하자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서였어요. 귀하는 원규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인해 즉시 해고됨을 통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희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박 부장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네 발로 짐 싸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찍었던 사진이 담긴 사진 액자, 머그컵, 작은 화분. 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상자 하나에 다 들어갔죠. 팀원들은 고개를 돌린 채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소희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소희가 짐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자 박 부장이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저 여자 호송하라고 지시했어요. 보안 요원 2명이 소희의 양옆에 섰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연행하듯 그녀의 팔을 붙잡았죠.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소희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묵묵히 걸어갔죠.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보안 요원이 소희의 팔을 놓았습니다. 소희는 호텔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어요.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죠. 손에 들린 짐상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멈춰서 그랜드 서울 호텔 본관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5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던 곳,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곳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소희를 따라 나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죠. 감히 누굴 건드렸냐고 경찰 조사나 잘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돌려 박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소희는 정문을 피해 서비스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청소부 대기실이 있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인사해야 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대기실 앞에 도착했을 때 청소하시는 어르신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소희가 다가가자 인호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당분간 인사 못 드릴 것 같다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어르신이 건네주신 바나나 우유, 얼음팩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아무 말 없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 인호가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가 전해졌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기운내라고 말했습니다. 소희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위안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죠. 소희가 떠나자 인호는 조용히 청소부 모자를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한편 기획실에서는 대대적인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김태우는 민재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 부장의 리베이트 내역, 골프장에서의 녹음 파일, 납품업체 비자금 장부, 그리고 오늘 사무실에서 소희의 뺨을 때리는 영상까지. 민재가 고화질로 캡처한 폭행 장면은 박 부장의 광기 어린 표정과 소희의 굴욕적인 순간을 선명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혼자서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팀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박 부장이 매수한 납품업체 사장의 약점을 찾아내 역공을 준비하고 있었죠. 소희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부장은 지인들과 비싼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희를 제거했다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죠. 그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거드름을 피웠어요. 이제 그랜드 서울 호텔 내 앞길에 거칠 게 없다고, 창립기념식에서 올해의 우수 부장상 받고 곧 임원 승진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기획실장 김태우는 회장실로 돌아온 인호에게 최종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 부장의 내연녀 명의 계좌와 해외 비자금 세탁처를 모두 확보했다고 보고했어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내일이다. 내일 창립기념식에서 그랜드 서울 호텔의 암세포를 도려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는 소희의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불을 끈 채 밤새 그녀를 지키고 있었죠. 소희가 집에 무사히 들어간 것을 확인했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소희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겠죠. 같은 시각 소희는 집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 부장이 가로챘던 모든 프로젝트의 진짜 원본 기획서들이었죠. 소희는 호텔 서버에 올리기 전에 항상 자신의 개인 드라이브에 백업을 해두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몰래 기록해둔 부장의 지시일지도 있었습니다. 소희는 이 자료들을 하나씩 출력하며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새벽녘 민재가 소희의 집을 찾아왔어요. 벨을 누르자 소희가 나왔습니다. 민재는 빙긋이 웃고는 빠르게 집을 떠났습니다. 소희가 커다란 쇼핑백을 열어보자 깜짝 놀랐어요. 그랜드 서울 호텔 창립 기념식 초대장과 함께 민준이 준비한 단정한 정장 세트가 들어 있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본관 건물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어요.
창립기념식장인 호텔 대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랜드 서울 호텔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인 성대한 행사였죠. 박 부장은 단상 가장 가까운 좌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사장 입구가 술렁거렸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소희가 당당하게 들어서고 있었거든요. 박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희에게 다가가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경호원을 거느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곧게 편 어깨,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눈빛. 그랜드 서울 호텔의 창업주 최인호 회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왜 여기 계시냐고, 안식월 중이시지 않았냐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인호는 천천히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죠. 인호가 소희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들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물러서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소희에게서 물러났습니다. 소희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눴던 청소하시는 어르신이 바로 그랜드 서울 호텔의 회장이라니요. 소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인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많이 놀랐다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인호가 소희의 손을 이끌어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내주었어요. 바로 그때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암전 속에서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박 부장이 소희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고화질로 선명하게 촬영된 그 영상에 박 부장의 광기 어린 표정과 소희의 굴욕적인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연회장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두 번째 영상은 박 부장이 소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승진을 미끼로 은밀한 만남을 요구하는 추악한 내용이 스크린 가득 펼쳐졌어요. 세 번째 영상은 박 부장의 비리 내역이었어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목록, 골프장에서 뒷돈 거래를 약속하는 녹음 파일, 내연녀 명의로 세탁한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선명한 화질로 상영됐습니다. 박 부장이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이거 조작이라고, 모함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무대 중앙에 인호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청소부 모자가 들려 있었죠. 인호는 그 모자를 천천히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지난 몇 주간 이 호텔의 객실 청소부로 일했다고 말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호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두 종류의 인간을 보았다고 권력을 악용해 약자를 짓밟고 남의 공을 가로채고 호텔 돈을 횡령하는 짐승 같은 인간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재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능한 인재가 쓰레기 밑에서 썩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저런 자에게 호텔의 핵심 부서를 맡기려 했다고
자신의 눈이 잠시 멀었었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박 부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거죠.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잘못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 인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모아 빌며 눈물까지 흘렸죠. 인호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박 부장의 손을 툭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소의 매니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준다고 이 자리에서 빌어봐라. 그래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호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행사장 뒤편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우를 폭행, 공금 횡령,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박 부장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인호는 소희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소의 매니저,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했어요. 소희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인호 앞에 서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인호가 소희에 부어올랐던 뺨을 안쓰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내가 버텨준 덕분에 이 호텔의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인호는 마이크를 들어 전 직원에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박진우를 파면한다고, 그리고 한소희를 그랜드 서울 호텔의 새로운 프론트 총괄 이사로 임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어요. 매니저에서 이사로의 파격적인 승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가 퍼져나가 순식간에 연회장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때 민준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소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소희를 믿었지만 모두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어요.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희는 민준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당신의 믿음이 자신을 견디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 직원 앞에서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연회장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인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인호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어요. 내가 청소부로 있을 때 소희가 건넨 따뜻한 캔커피 한 잔, 그 작은 배려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한결같은 태도와 성실함을 보았다고, 오늘 내 아들의 반려자로 그녀를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연회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희는 인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3개월 후 소희와 민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랜드 서울 호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인호 회장은 소희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아들에게 넘겨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소희는 축의금 전액을 호텔 현장직 복지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총괄 이사로서 첫 번째 결제를 올렸습니다. 본관 청소부 대기실과 세탁실 직원 휴게실을 호텔 수준으로 리모델링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들이라고
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년 후 소희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첫걸음마를 떼던 날이었습니다.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인호 회장의 청소부 유니폼 단추를 잡고 방긋 웃었습니다. 인호 회장은 손주를 안아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손주 할아버지 닮아서 현장을 좋아하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인호 회장 저택 정원에서 인호 회장과 소희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어요. 인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건넨 따뜻한 캔커피 한 잔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랜드 서울 호텔의 새로운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